경기도 파주시에 이어서 연천군의 양돈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 농장 인근에 돼지 13,000여 마리가 사육 중이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이 우리의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늘고 심사 기간도 늘어납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원과 군인 수급 체계가 효율화되고 또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지난달 자동차 업계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생산과 내수 판매 그리고 수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연천군의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방역망이 뚫린 것이 확인이 되면서 경기 북부 전역에 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연천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의 한 돼지 농가가 어제 의심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약 4,700마리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어제 오후 2시쯤 당국에 신고했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축품부는 즉시 살처분 조치에 들어갔고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농가 반경 3km 안에는 다른 농장 5곳이 더 있는데 총 13,000여 마리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중점 관리 지역을 또 지정을 했죠. 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오전에 회의를 열고 전국 6,300호 모든 돼지 농장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 인근 지역인 포천과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공동 방제단을 꾸려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뿌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들 지역 내 돼지 농가의 돼지 반출을 금지하는 기간도 당초 일주일에서 3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야생 멧돼지가 이 전염병을 옮긴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 관리도 강화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돼지열병 전파를 막기 위한 건데요. 환경부는 돼지열병이 발병한 경기 파주와 연천 농가 주변 20km를 야생 멧돼지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폐사체나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발병 농가와 인접 구릉지 1km에 대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파주 지역의 경우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겼거나 지난 5월 돼지열병이 발병했던 북한 지역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 창원격인데요.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예고대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함께 법 제처 검토, 규제 심사 등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고 내일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정식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지역인 가지역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역이 1과 2로 나뉘면서 가의 2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는 까다로워졌습니다. 수출 개별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사 기간도 기존보다 3배 긴 최장 15일이 걸립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은 했으나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나선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과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일본 브랜드의 판매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재욱입니다. 지난달 자동차의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가 모두 줄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1년 전보다 16%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여름 휴가가 지난달 집중되면서 조업 일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이유로 수출은 3.4% 감소했는데요. 다만 SUV와 친환경차의 경우 각각 16%, 24%가량 늘며 수출 호조를 이어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내수 판매는 6.3% 떨어졌는데요. 국산차 판매는 영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6.5% 감소했습니다. 네, 수입차 판매도 부진했던 건 마찬가지죠. 일본차 판매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수입차 판매는 지난 7월 4.8%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4.6% 줄어들며 부진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일본 브랜드 차량 판매가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국내 불매 운동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닛산과 혼다는 1년 전보다 판매가 80% 이상 감소했고 인피니티와 도요타도 60% 내외 줄었습니다. SBS CNBC 권수혁입니다.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글로벌 경기를 두고 계속 나빠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멜패스 총재는 올해 글로벌 실질 경제 성장률이 지난 6월 세계은행 전망치였던 2.6%에 미달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자본이 동결되는 데에는 경기가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내포돼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고령화 대책을 오전에 내놨는데요. 만 60세 정년 후 자발적으로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정부가 정년 후의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부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는데 사실상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 논의의 일환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구성한 뒤 저출산 고령화로 예상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단기적 대응책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근로자의 1인기 중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발적으로 정년 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정액을 지원하는 계속 고용 장려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자발적 정년 연장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셈인데요. 2022년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1분기에 대략 9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의견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다만 사실상 계속고용 장려금 도입이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년 문제와 관련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다른 대책들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기간은 또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는 외국 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배정 제도를 개선하고 성실 외국인 재입국 제도도 손을 봐서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된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방침입니다. 또 우수 인재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통합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돼지열병과 관련해 유사시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과거 세탁기 관련 갈등을 빚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에는 8KTB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LG는 또 SK와는 배터리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김현우 산업부 기자와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좀 조짐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번에는 8KTB를 두고 연일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네, 두 회사는 어제 서로 간의 8KTB 성능을 비교하는 언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번 달 초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에서 벌어진 기술 논쟁이 국내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전에 LG가 먼저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삼성 8KTB는 선명도가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TV를 분해해 삼성의 신기술 QLED는 OLED가 아니라 LCD에 필름을 덧붙인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오후에 설명회를 열고 화질 선명도는 8K TV의 기술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LG의 8K TV에서 글씨가 뭉개지고 화면이 깨지는 장면을 시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오전 오후로 이렇게 제품까지 분해를 해서 시연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전면전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 대표적인 두 가전기업이 이렇게까지 맞붙는 이유는 뭡니까? 네, 차세대 TV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8K는 기존 4K보다 4배 이상 선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년부터 출시된 초대형 프리미엄 8K TV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 마킷은 OLED TV 판매량이 올해 8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K 덕분에 침체됐던 TV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삼성과 LG의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끼리의 갈등이 차세대 TV 시장에서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기업에게 반사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런가 하면 LG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SK와도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벌어진 배터리 분쟁이 최악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은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덕기술원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 후 LG화학은 지난 5월에 SK이노베이션을 기술 유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시작된 두 회사의 특허 소송이 국내에서 형사 문제로 확전된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있기에 불과 하루 전 CEO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었는데요.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압수수색으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이후에 양측이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LG화학은 검찰과 법원도 SK이노베이션의 범죄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SK이노베이션이 경력직 채용에서 자신들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불법 취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자신들이 채용한 LG 경력 직원 중 LG화학 퇴직자는 10%에 불과하며 해외 배터리 업체로 이직한 퇴직자는 더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받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싸움을 중단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 기업들이 새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분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LG전자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어 검찰 수사도 받을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제9차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와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면서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이게 상가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이 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주택에도 새로 도입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이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좀 더 살겠다 이렇게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인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갱신 청구권은 임대 기간 중 한 번만 줄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라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개정회의가 나왔는데요. 당정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먼저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유롭게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월세 값이 갑자기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선 최대 4년 동안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제도 시행 전에 미리 보증금 등 임대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법안이 발의된 전월세 신고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도 집주인들의 부담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요즘 DLF를 비롯해서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논란 끊이지 않고 있죠. 외환 파생 상품 키코 역시 제조사가 결정되고 또 피해 업체 4곳에 대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4개의 업체뿐만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선정해서 은행들과 최종 조정 절차에 착수를 합니다. 단독 취재한 손석우 기자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우선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선정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윤석헌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에 일성하이스코, 남아통상, 원글로벌 미디어, 제형솔루텍 등 4개 기업이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피해 보상에 관한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정 절차에 돌입한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조정안을 내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들어 조정 대상인 4개 업체 말고도 불안전 판매로 피해를 입고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 대상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 기업들이며 약 1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150개 업체들 가운데 은행 측의 과실로 발생한 오버해치 등 불안전 판매로 인한 피해 여부를 따져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조정 여지가 있는 업체들을 추려서 은행들과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송 기자, 민원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까지 보상 대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조사와 조정 절차가 진행된 지 1년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조정 절차를 통해 나올 보상안을 은행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4개 업체에 대한 보상안을 수용할 경우에 일종의 선례가 돼서 향후 보상 업체 수나 보상 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불안전 판매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업체들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은행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보상안 조정에 있어 큰 난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피해 기업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 금감원으로서는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비용 항공사들의 각종 특가 항공권 이벤트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들 항공사들의 절반 가까이가 항공운임 총액이 얼마인지 표시하지 않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저가 항공권의 가격이 실제 내야 하는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 4곳의 저비용 항공사 광고 60개를 조사한 결과 항공 운임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린 광고는 34개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26개의 광고는 항공 운임 전체 금액을 표시해야 하는 총액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게 표시했는데요. 편도와 왕복 여부, 또 유류 할증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광고도 많았습니다. 편도와 왕복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광고가 11개였고 유류 할증료 금액을 알리지 않은 광고도 무려 18개나 됐습니다. 또 위탁 수화물 비용 정보를 안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한 곳도 1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런 광고 때문에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까? 네, 위탁 수화물 비용이 무료였던 항공권이 갑자기 유료로 바뀌면서 추가 요금을 냈던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요.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의 소비자가 항의하자 영수증을 제출하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영수증을 냈음에도 결국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여행 상품에 포함된 줄 알았던 유류 할증료가 영원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까지 발송했지만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저비용 항공사 피해 구제 접수 건수만 1,100여 건이 넘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비용 항공사와 항공권 판매 사업자에 정확한 가격을 알릴 것을 권고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5G 스마트폰 판매를 놓고 과열 판매 경쟁을 넘어 불법 보조금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첫 조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방통위가 결국은 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S10, LG전자 V50 싱큐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경쟁사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이 통사의 해명 절차를 거치고 이에 대한 제재는 내년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5G 통신이 상용화된 이후에 이동통신사들 간의 출혈 경쟁이 매우 심하긴 했죠. 네, 일부 소비자들이 신형 5G 폰을 공짜로 구매했다는 후기를 남겨 이동통신사가 불법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의 추가지원금만 받는다면 제품을 공짜로 받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5G 통신 시장이 새롭게 열린 만큼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며 벌어진 결과입니다. 일각에선 그동안 불법 행위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던 방통위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향후 5G 가입자 유치와 이 통사의 마케팅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한일 간 갈등이 불매운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방사능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산 제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제품에 따라서는 정부의 담당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생활용품 방사능 측정 검사를 하는 한 시민단체입니다. 최근 이곳에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일본산 그릇이나 일본산 제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느 부처 소관인지 솔직히 일일이 다 알기도 어렵고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 부서마다 전화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현재 방사능 검사는 각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관세청,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구분이 명확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기류의 경우 공산품이지만 음식을 담는 용도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검사하고,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가 담당이지만 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화로차는 원안위가 검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다 유기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똑같은 그 방사능 피폭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는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가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제품 특성에 따라 검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보단 부서별 역할 분담이 전문성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할 일이 있고 또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분담을 해서 자기 맡은 소임을 다 하는 게 그 하나로 통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효율성이냐 전문성이냐의 문제를 떠나 정확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2% 오름세를 보이며 2,07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7%가량 오르며 64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돼지열병 관련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림, 마니커, 이글벤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림이 16%, 마니커가 21%, 이글벤 같은 경우 29%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도 상승세입니다. 현재 바이오 관련 주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직접 주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9월 말에 서울과 부산에서 연다고 하는데요. 셀트리온 현재 2.3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결정 연기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현재 12% 오르며 17,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